오늘 저는 여러분께 당뇨병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진실은 어쩌면 여러분이 병원에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이 당뇨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대학병원과 개인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온 내과 전문의 박선영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것을 넘어 환자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깊은 보람을 느껴왔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당뇨병을 그저 혈당이 좀 높은 병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당뇨병은 사실 우리 몸 전체의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마치 조용히 진행되는 시한폭탄과 같죠. 혈당 수치가 계속 높으면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혈액이 끈적해지고 이는 혈관 벽에 손상을 입혀 염증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며 결국에는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혈관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데 이 혈관이 망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수도관이 녹슬고 막히면서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집안 곳곳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당뇨병은 고혈당뿐만 아니라 저혈당 또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이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반대로 너무 낮아도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쇼크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저혈당이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위협하는 당뇨병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급성 및 만성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급성 합병증으로는 일형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고혈당 혼수나 인슐린 과다, 투여 등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급성 합병증은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만성 합병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며 그 결과는 더욱 참혹합니다. 력을 잃게 되는 실명, 콩팥 기능이 망가져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심부전, 혈액순환 장애로 발가락이나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심장마비와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까지. 이 모든 것이 당뇨병이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결과들입니다. 이쯤 되면 당뇨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괜찮다고 말하고 있나요? 어쩌면 몸속에서는 이미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무서운 당뇨병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병원에서 당뇨병입니다라는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자책하거나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하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의 진짜 원인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90% 이상은 우리가 흔히 아는 2형 당뇨입니다. 이 2형 당뇨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과 유전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운동량, 스트레스, 수면 습관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치죠. 특히 한국인은 서구인과 다른 흥미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비만하지 않아도 당뇨병에 잘 걸리는 체질이라는 점입니다. 서양에서는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비만을 꼽지만 한국인은 마른 사람도 당뇨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강한 인종적 특성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의 성능이 다른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는 기름을 조금만 넣어도 잘 달리지만 어떤 차는 기름을 많이 넣어도 출력이 약한 것처럼 말이죠. 만약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발병 위험은 일반인보다 2배에서 4배까지 높아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엄마가 당뇨인데 나도 곧 걸릴까요? 네, 가정력이 있다면 분명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만으로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는 당뇨병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즉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더해질 때 비로소 당뇨병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늘 피곤하고 목이 마르거나 소변을 자주 보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바로 당뇨병 전 단계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야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뇨 전 단계에서는 아주 미묘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다증입니다. 이름 그대로 세 가지가 많아지는 증상인데요. 첫째, 다음 즉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은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려고 하고 이때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갈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둘째, 다녀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셋째, 다시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하면서 충분히 먹어도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체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몸무게가 줄어들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시야가 흐려지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등의 증상도 당뇨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혈당 수치가 당뇨 전 단계를 의미할까요? 혈당 수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복 혈당은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혈당을 말합니다. 이 수치가 100에서 125mg, L 사이라면 당뇨 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126mg/L 이상이라면 이미 당뇨병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후 이두시간 혈당은 식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이두시간이 지난 후 측정한 혈당입니다. 이 수치가 140에서 199mg 될 사이라면 내당능 장애라고 부르는데 이것 또한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삼다증도 없고 살도 안 빠졌는데 왜 당뇨 전 단계인가요? 중요한 것은 모든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증상이 없는데도 혈당 수치만 높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시거나 앞서 말씀드린 혈당 수치에 해당된다면 더 늦기 전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노란불을 감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직 당뇨병 전 단계이거나 초기 당뇨병이라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즉 약물 치료 없이도 혈당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세 가지 전략입니다. 첫째, 식이요법입니다.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혈당 조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바로 재료가 보이는 음식 위주로 드시라는 겁니다. 복잡한 가공을 거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 신선한 채소, 그리고 블루베리처럼 껍질째 먹는 과일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반대로 초가공식품, 단순당, 설탕 음료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라면, 과자, 탄산, 음료 등은 혈당을 순식간에 치게 만들고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착즙주나 스무디는 건강해 보이지만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과 달리 식이섬유가 제거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운동요법입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흔히 유산소 운동만 생각하기 쉽지만 주 150분의 유산소 운동과 함께 주 2회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 포도당을 더 많이 소모하게 하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틀 연속 운동 쉬지 말기입니다. 하루 정도 쉬는 건 괜찮지만 이틀을 넘어가면 다시 운동 습관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러닝을 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체중 감량입니다. 특히 비만형 당뇨의 경우 체중 감량만으로도 당뇨병 관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관해란 무엇일까요? 완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약물 치료 없이도 정상 혈당 상태를 유지하는 비약물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마치 감기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약 없이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몸무게가 불과 5%에서 10%만 줄어도 혈당 조절 능력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임상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걷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당뇨병 진단을 받은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당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뇨병은 감기처럼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관해, 즉 지속적인 관리와 조절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조기에 당뇨병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우리 몸의 췌장이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들은 초기에 인슐린 집중 치료를 통해 췌장 기능을 최장기간 회복하여 약 없이도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환자 중에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김호철님은 4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평소 과체중이셨고 야식을 즐겨 드시며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력도 있으셨지만 젊은 나이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200mg/d를 넘고 당화 혈색소도 9%가 넘어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으셨을 때 호철님은 매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벌써 당뇨라니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건가요? 제 인생은 끝난 건가요? 라며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호철님께 당뇨병이 절망적인 질병이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관리하고 심지어 관해 상태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렸습니다. 저는 호철님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통곡물 시리얼과 채소를 드시고 점심과 저녁은 단백질 위주의 식단과 함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도록 권했습니다. 특히 초가공식품과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완전히 끊도록 했습니다. 운동은 처음에는 퇴근 후 집 근처 공원에서 30분씩 걷기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호철님은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야식을 참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주 호철님과 상담하며 작은 성공들을 칭찬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호철님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식단을 기록하고 걸음수를 체크하며 매일 저에게 공유했습니다. 첫 한 달 동안 몸무게가 5kg 정도 줄어들자 호철님은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2달, 3달이 지나면서 호철님의 혈당 수치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공복 혈당은 110 정도로 내려왔고 식후 혈당도 140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6달 후에는 당화 혈색소 수치가 6.5%, 5% 아래로 떨어져 약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호철님은 이제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고 주 3회는 근력 운동까지 병행하는 건강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혈당 관리에 신경 쓰고 계시지만 더 이상 당뇨병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비만형 당뇨의 경우 식단과 운동만으로도 완전히 정상 혈당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것이 영구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잘 가꾼 정원처럼 계속해서 돌보고 가꿔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김호철님처럼 식습관과 운동 습관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뇨병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 속에는 잘못된 오해도 많습니다. 이런 오해들은 오히려 당뇨병 관리를 방해하고 환자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곤 합니다. 지금부터 당뇨병 관리에 대한 흔한 오해와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단 음식만 줄이면 된다.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물론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단 음식뿐만 아니라 총 칼로리 섭취량과 초과 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밥방면 같은 탄수화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을 올릴 수 있으며 튀긴 음식이나 고지방 음식도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단 음식 외에도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칼로리 섭취가 중요합니다. 마치 저축을 할 때 큰 지출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지출까지 모두 관리해야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제로 콜라는 괜찮다.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량 섭취 시 장내 환경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로 콜라를 포함한 제로 칼로리 음료에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는 칼로리가 없어서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지는 않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과도한 섭취가 장내 미생물 환경에 변화를 주어 오히려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단맛에 대한 갈망을 계속 자극하여 다른 단 음식을 찾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로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고 마실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물을 마시고 단 음료 섭취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과일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역시 아닙니다.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과일에도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저는 껍질째 먹는 블루베리나 포도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소량씩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식이섬유는 과일의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반면 바나나 망고처럼 당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적은 과일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과일은 약이 아니지만 적절히 섭취하면 우리 몸에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중에서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이 있으셨나요? 당뇨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치료제가 바로 GLP-1 주사입니다. 아마 위나 마운자로 같은 약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약들은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뛰어난 체중 감소 효과가 입증되면서 비만 치료제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GLP-1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이 호르몬은 식사 후에 분비되어 여러 가지 유익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첫째, 식욕 억제 효과입니다. GLP-1은 내 식욕 중추에 작용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배고픔을 줄여줍니다. 마치 식욕 스위치를 끄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둘째,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이 약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여 혈당 수치를 낮춰줍니다. 셋째, 장운동 조절입니다. 위장 운동을 늦춰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지연시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모든 작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체중 감소 효과까지 가져오는 겁니다. 실제로 당뇨병과 비만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는 GLP-1 주사제를 통해 혈당 조절은 물론 눈에 띄는 체중 감소까지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만 치료를 위한 임상 연구에서 참가자의 약 1분이 체중의 20% 이상을 감량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약들이 당뇨와 비만 외에도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치매 예방, 지방관 개선, 수면 무호흡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만능 해결사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모든 약이 그렇듯
GLP-1 주사제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구역감, 구토, 설사, 변비와 같은 위장 장애입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지만 일부 환자분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약은 매우 고가이며 전문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의 지시 없이 원남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당뇨병 치료제이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약은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약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약은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당뇨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함께 병원에 가지 않고도 혈당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의 핵심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사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건강 수칙들을 꾸준히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통곡물과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들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해야 할지 다 아는데 실천이 어렵대요? 맞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에서 가공식품 대신 채소를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당뇨병은 무서운 친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우리에게 건강을 지키라고 보내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노란불이 켜졌을 때 혹은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방향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당뇨병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셨기를 합니다.